사막의 모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다시 쌓이고 형태를 바꾸며 어제의 발자국을 오늘의 표면 아래로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돌은 다릅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돌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바람의 속삭임을 새기고 수천 년의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간직합니다. 기자 고원의 뜨거운 모래 위에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형상이 누워 있습니다. 스핑크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영광을, 파라오의 권력을, 피라미드의 경이로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돌의 거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스핑크스가 파라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형 문자가 발명되기 전부터, 어쩌면 나일강 유역의 첫 농경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는 돌에 새겨진 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거대한 돌의 수수께끼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증거를 따라가고 이론을 듣고 침묵의 공간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그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돌이 침묵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기대세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차가워지고 별이 떠오르고 모래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어지는 곳으로 스핑크스를 처음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래에 반쯤 묻힌 거대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코는 사라지고 표면은 거칠게 침식되었으며 그들은 모 습니다. 전 카프 청 고고학자가 아닌 지질학자의 눈으로 그는 돌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석이 시간과 날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침식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는 스핑크스의 몸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고 물결치는 수직 침식 패턴. 이것은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수평적이고 날카로운 침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물이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내린 비가 만든 흔적.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집트 사막에는 지난 4,500년 동안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사하라는 기원전 3000년경 이후로 점점 더 건조해졌고, 카프레 시대에는 이미 지금과 비슷한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에 새겨진 물의 흔적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쇼크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핑크스는 최소한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 시기는 사하라가 아직 초원이었고 정기적으로 비가 내렸으며 사자와 코끼리가 풀을 뜯던 시대입니다. 이 주장은 학계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원전 7000년이라면 이집트에는 아직 문명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문자도 국가도 기념비적 건축물도 없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그런 거대한 조각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돌이 말하는 것을 해석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역사학은 문헌과 유물을 다루지만 지질학은 돌과 침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는 길이 73m,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 조각상입니다. 머리는 단단한 석회암으로 조각되었고 몸체는 더 무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머리는 상대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몸체는 심하게 침식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람과 모래만이 원인이었다면 침식 패턴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체 전체에 걸쳐 물에 의한 침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스핑크스를 둘러싼 도랑, 즉 스핑크스가 조각된 기반암을 파내며 만들어진 벽면에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깊고 물결치는 수직홈. 이것은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며 수천 년에 걸쳐 새긴 흔적입니다. 주변의 다른 고왕국 유적들, 즉 카프레 시대에 만들어진 확실한 구조물들은 이런 침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모래에 의한 전형적인 사막 풍화를 보여줍니다. 쇼크와 함께 연구한 작가 존 앤서니 웨스트는 이 발견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책이 출판되었으며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쇼크의 연구를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증거,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많은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스핑크스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모두 고왕국 시대의 것이라고. 스핑크스 근처 신전들의 건축 양식도 카프레 시대와 일치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원전 7000년에 그런 거대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물침식 가설을 반박하는 지질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의 침식이 물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지하수의 상승과 하강, 소금 결정의 팽창, 혹은 국지적 기후 변화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식 패턴 하나만으로 수천 년의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하지만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 그리고 확신은 때로 증거보다 앞서간다는 것. 밤은 깊어갑니다. 기자 고원의 모래는 차갑고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스핑크스는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수천 년을 그래왔듯이, 수천 년을 더 그럴 것처럼.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핑크스는 정말 이집트 문명보다 오래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돌의 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후의 역사를 추적하고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강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가 되기 전으로 사막이 초원이었던 시절로 지금 사하라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끝없는 모래 언덕, 자결하는 태양, 생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땅.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랬던 모습이 아닙니다. 사하라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기후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하라는 주기적으로 초원과 사막을 오갔다는 것. 대략 2만 년을 주기로 북아프리카는 습용이와 건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 습용이 혹은 녹색 사하라 시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최근의 녹색 사하라 시기는 대략 기원전 9000년에서 기원전 3500년 사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호수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코끼리, 기린, 하마, 악어가 살았고 인간 공동체도 번성했습니다. 증거는 다양합니다. 사하라 한가운데서 발견된 고대 호수의 퇴적층, 암벽화에 그려진 동물들, 소를 키우는 목동들, 물가에서 사냥하는 사람들, 화석화된 꽃가루와 식물 유해, 지질학적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이 지역은 한때 비가 정기적으로 내렸고 식생이 풍부했으며 생명이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에 새겨진 물의 흔적은 이 시기의 것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쇼크가 제시한 연대,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은 정확히 이 녹색 사하라 시기의 한가운데입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만들어져 이 시기의 비를 맞았다면 물 침식 패턴은 설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시기에 누가 스핑크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전통적 역사학에 따르면 기원전 7000년의 이집트는 선사시대입니다. 나일강 유역에는 작은 수렵채집 공동체들이 흩어져 있었고 초기 농경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문자는 없었고 국가 조직은 없었으며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울 만한 사회적 구조나 기술도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들은 이 가정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터키의 괭베클리 테페, 기원전 9600년경에 건설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 T자형의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정교한 동물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인류가 아직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렵채집 사회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왜 건설했는지,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우리의 가정을 흔듭니다. 문명은 농경에서 시작되고, 농경은 정착을 낳고, 정착은 도시를, 도시는 국가를, 국가는 기념비를 낳는다는 깔끔한 선형적 발전 모델. 하지만 괭베클리 테페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기념비가 먼저 왔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으며 어쩌면 그 과정에서 농경과 정착이 발전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아직 국가도 문자도 없던 시기에 거대한 돌 조각을 만들었을 가능성.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증거가 아닙니다. 괭베클리 테페가 존재한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이집트에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발전의 속도와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입니다. 스핑크스가 정말 더 오래되었다면
그 시기를 뒷받침할 다른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도구, 주거지, 유물. 하지만 지금까지 기자고원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대부분 고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쇼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답합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핑크스는 수천 년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고 주변 지역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많은 흔적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반대편은 반박합니다. 부재의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발견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주장을 세울 수는 없다고. 과학은 현재 존재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 한다고. 논쟁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한쪽은 돌의 침식을 근거로 더 오래된 연대를 주장하고, 다른 쪽은 고고학적 맥락의 부재를 근거로 전통적 연대를 고수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사하라는 한때 초원이었습니다. 기원전 9000년에서 3500년 사이 이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습했습니다. 이것은 확립된 사실입니다. 스핑크스의 몸체에는 물 침식의 특징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침식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쇼크는 그것이 수천 년에 걸친 빗물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질학자들은 지하수, 이슬, 국지적 습도 변화 등 다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침식학은 복잡합니다. 같은 패턴도 다른 원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맥락, 스핑크스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 신전들, 조각 파편들은 대부분 고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훨씬 더 오래되었다면 왜 그 흔적이 주변에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스핑크스의 몸체는 오래되었지만 머리는 나중에 재조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스핑크스의 머리가 몸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고 지적합니다.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원래는 사자의 머리였는데 후대의 파라오가 자신의 얼굴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핑크스는 여러 시대에 걸쳐 변형된 기념물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형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고왕국 시대에 이르러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하지만 역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돌이 여러 번 조각되면 이전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합니다. 낮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모래는 차갑게 식으며 하늘은 별로 가득 찹니다. 스핑크스는 그 별빛 아래 누워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만이 흐릅니다. 하지만 침묵도 일종의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확신보다 질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핑크스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문명을 들여다봅니다.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 그들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한다면 스핑크스가 그들의 작품인지 아닌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따라오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돌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돌이 침묵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나일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의 중심지였습니다. 고왕국 시대, 이집트는 통일된 국가였고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했으며
거대한 석조 기념물들이 사막에 솟아올랐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 카프레의 피라미드, 그리고 멘카우레의 피라미드. 이들은 수십만 톤의 석회암과 화관감을 정확하게 절단하고 운반하고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그 규모와 정밀함은 오늘날에도 경이롭습니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스핑크스도 이 시기, 특히 카프레 파라오의 통치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 스핑크스는 카프레 피라미드의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시선은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카프레의 재복합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배치로 보입니다. 둘째, 얼굴. 많은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파라오의 얼굴을 모델로 했다고 믿습니다. 비록 침식과 손상으로 세부가 많이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특징들이 카프레의 다른 조각상들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건축 양식. 스핑크스 앞에 위치한 신전들, 즉 스핑크스 신전과 계곡 신전은 고왕국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 기법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화강간 블록, 정교한 이음새, 기하학적 배치. 이것들은 모두 카프레 시대의 다른 구조물들과 일치합니다. 넷째, 고고학적 맥락. 스핑크스 주변에서 발견된 도구, 도자기, 비문 등은 대부분 고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더 오래된 층에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스핑크스는 카프레의 명령으로 그의 피라미드 복합체의 일부로 건설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증거와 맥락이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카프레와의 직접적 연결을 증명하는 명문이나 비문이 스핑크스 자체에는 없습니다. 카프레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나 조각상은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스핑크스 자체에는 건설자를 명시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보통 자신들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기념물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스핑크스의 건설 방식은 피라미드와 다릅니다. 피라미드는 돌 블록을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기반암을 파내고 조각한 것입니다. 즉, 재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던 바위를 깎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셋째, 스핑크스의 크기와 형태는 이집트의 다른 어떤 조각상과도 다릅니다.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스핑크스 형상들은 훨씬 작고 양식도 다릅니다.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유일무이합니다. 왜 이런 형태를, 이런 규모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한 침식 문제. 물 침식 패턴이 정말로 장기간의 강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카프레 시대보다 훨씬 이전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카프레가 스핑크스를 처음부터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을 복원하거나 재해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파라오들은 종종 이전 통치자의 기념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다시 조각하고 새로운 비문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카프레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피라미드 복합체에 통합하고 어쩌면 얼굴을 자신의 모습으로 재조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고학적 증거, 주변 신전과 유물이 고왕국 시대와 지질학적 증거, 물침식이 더 이른 시기를 가리킴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추측입니다.
증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고왕국 이집트인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들이 스핑크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피라미드를 보면 그들의 기술력은 명백합니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블록의 평균 무게는 2.5톤입니다. 일부 화강간 블록은 80톤에 달합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절단하고 나일강을 건너 운반하고 높이 146m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피라미드의 밑뼈는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이고 각 변의 오차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이룬 사회라면 기반함을 파내고 거대한 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도구는 구리와 돌이었고 기술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노동력은 수만 명의 조직된 인력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피라미드 건설이 노예 노동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고용된 숙련된 노동자들과 농항이, 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었고 먹이고 재워졌으며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도 그들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과 실제 건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카프레 시대의 이집트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념물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그 중 하나인지 아니면 그들이 발견하고 재해석한 더 오래된 유산인지 우리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밤은 계속됩니다. 기자고원의 바람은 부드럽게 모래를 어루만집니다. 피라미드는 별빛 아래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고 스핑크스는 여전히 동쪽을 바라봅니다. 카프레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미라는 사라졌고 그의 피라미드는 텅 비었으며 그의 이름은 돌에 새겨진 상형 문자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남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정말로 더 오래되었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믿었으며 왜 이런 거대한 형상을 남겼을까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리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조심스럽게 증거를 따라서 인류 역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시간, 기록이 남지 않은 공동체들, 흔적이 사라진 문화들. 우리가 아는 과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고왕국 시대보다 오래되었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혹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 이집트 역사가 시작되기 전 어쩌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나일강 유역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회가 있었고 그들이 스핑크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문명, 고대의 지혜, 역사에 묻힌 비밀. 하지만 이것은 또한 위험한 영역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곳에서 상상이 자라나고 상상은 때로 신화가 되며 신화는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출현했고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무리로 이동하며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고 동물을 사냥하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며
기후가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경이 시작되었고 정착촌이 생겨났으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신석기 혁명입니다.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밀과 보리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양과 염소가 가축화되었습니다. 예리코, 차탈 회위크, 괴베클리 테페 같은 초기 정착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은 농경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며 가져다주는 영양분 덕분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작은 농경 공동체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점차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며 파라오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집트 문명의 시작입니다. 초기 왕조 시대를 거쳐 고왕국 시대에 이르면 피라미드가 건설됩니다. 이것이 표준적인 역사 서술입니다. 단계적이고 진화적이며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서술에 빈틈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면 göbekl리 테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9600년 농경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잡한 사회, 조직된 노동, 기념비적 건축이 반드시 농경 문명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공동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스핑크스를 만들었을 가능성.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증거입니다. göbekl리 테페는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굴되고 측정되고 연대가 확인된 유적입니다. 돌기둥이 서 있고 조각이 남아 있으며 도구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핑크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그것이 더 오래되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기의 주거지, 도구, 유물, 무덤. 하지만 지금까지 기자고원이나 그 주변에서 기원전 7000년의 기념비적 건축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넓고 사막은 많은 것을 숨깁니다. 모래 아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현재 존재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미래의 발견을 전제로 현재의 주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일부 대한 역사가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 무, 고대의 전 지구적 문명 같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문명이 스핑크스를 만들었으며 어떤 재앙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서사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철학적 우화로 이해되며 실제 장소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의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물, 도구, 문자, 무역품.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재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증거를. 추측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열린 마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존의 이론을 수정할 용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하지 않으며 놀라움의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겸손함.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사고, 증거와 추측을 구분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존중하며
화려한 이야기보다 지루한 사실을 우선하는 태도. 스핑크스가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물 침식 패턴은 흥미로운 관찰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협력하여 지질학, 고고학, 기후학, 천문학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과거는 완전히 복원될 수 없으며 어떤 질문들은 영원히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갑니다. 모래는 차갑고 바람은 낮게 속삭입니다. 스핑크스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수수께끼이기도 하고 동시에 평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조각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름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답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핑크스를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를 탐험합니다. 천문학적 배치, 스핑크스와 별들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말해줄 수 있는 것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리는 이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고대인들이 보았던 그 별들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읽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시간을 알려주고 계절을 예고하며 신들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농사의 시기를 정하고 신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천문학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피라미드들도 천문학적 배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통로는 특정 별자리를 향하고 있으며 피라미드 복합체의 배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을 반영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오리온은 오시리스 신과 연결되었고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어떨까요? 이 거대한 사자는 어떤 천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핑크스는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은 해가 뜨는 지평선입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정동 쪽에서 떠오르고 정서쪽으로 집니다. 스핑크스는 바로 그 춘분점의 일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분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부르며 그 결과 춘분점의 배경 별자리가 변합니다. 지금 춘분점은 물고기 자리에 있지만 2000년 후면 물병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약 4500년 전 고왕국 시대에는 황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춘분점은 사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15,000년경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춘분점이 사자 자리에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그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기원전 15,000년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보발과 그레이엄 행콕 같은 작가들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들은 기자 복합체 전체가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투영한 것이며 특정 천문학적 시기를 기념하는 거대한 천문시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시적이고 장대하며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고대인들이 우주의 질서를 돌로 새겨 영원히 보존하려 했다는 것. 그들의 지혜가 수천 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패턴은 때로 우연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작위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연결해 별자리를 만들고 구름에서 얼굴을 보고 숫자에서 메시지를 읽습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이라는 강력한 능력이지만
때로는 실제로는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핑크스가 사자의 형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춘분점이 한때 사자 자리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첫째, 사자는 이집트에서 흔한 상징입니다. 왕의 힘, 보호, 신성을 나타냅니다. 파라오는 종종 사자로 묘사되었고, 사자 형상의 조각은 이집트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스핑크스가 사자인 것은 천문학적 이유가 아니라 상징적 정치적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대 이집트의 별자리 체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부 서양의 별자리 체계와 다릅니다. 이집트인들은 데칸이라는 36개의 별 그룹을 사용했고 그들만의 천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자 자리를 우리처럼 인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만약 스핑크스가 기원전 만년 5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왜 그 시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시기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스핑크스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천문학적 배치 이론은 매력적이지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하늘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전, 피라미드, 무덤은 종종 천문학적 배치를 고려했습니다.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고 재생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신이라는 매일 동쪽에서 태어나고 서쪽에서 죽으며 밤 동안 지하 세계를 여행한 후 다시 동쪽에서 부활합니다. 스핑크스는 이 순환을 지켜보는 수호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카프레의 계곡 신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은 파라오의 미라를 정화하고 부활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태양의 떠오름과 왕의 재탄생은 연결됩니다. 스핑크스는 그 문지방에 서서 지상과 천상, 죽음과 생명 사이를 잇는 존재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천문학적 정확성보다는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복잡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표현이고 권력의 과시이며 영혼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은 무수히 많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도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에서 신을 보았고 운명을 읽었으며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스핑크스가 특정 천문학적 시기를 정확히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연결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대인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을 미개하거나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만큼 복잡하고 사려 깊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우리보다 단순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돌로 새겨진 사상, 형태로 표현된 믿음. 그것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는 이제 스핑크스의 또 다른 면을 탐험합니다. 시간이 남긴 상처, 침식과 복원의 역사. 스핑크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때는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은 돌을 깎아내고
바람은 표면을 닦아내며 물은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입니다. 스핑크스의 코는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나폴령의 군대가 대포 연습으로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폴령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코는 없었습니다. 더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 14세기의 한 이슬람 성직자가 스핑크스를 우상으로 간주하고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아마 더 단순할 것입니다. 코는 돌출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약했고 수천 년의 풍화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스러운 침식,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느리고 조용한 붕괴, 수염도 사라졌습니다. 원래 스핑크스는 파라오의 의식용 가짜 수염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파편이 발견되어 현재 대형 박물관과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체, 스핑크스의 몸은 심하게 침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과 앞다리 부분은 돌이 층층이 벗겨지고 표면이 거칠게 풍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쇼크가 주목한 물침식 패턴입니다. 하지만 침식은 물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바람도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연마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에 실려 스핑크스를 때리며 표면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특히 하부, 모래에 묻히지 않고 노출된 부분은 더 심하게 마모되었습니다. 온도 변화도 돌을 파괴합니다. 사막의 낮은 뜨겁고 밤은 차갑습니다. 돌은 팽창하고 수축하기를 반복하며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집니다. 물이 균열에 스며들어 얼면 팽창하며 돌을 쪼갭니다. 소금 결정화도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으로 돌 속으로 올라오면서 소금을 운반합니다. 물이 증발하면 소금 결정이 남고 이 결정이 팽창하며 돌을 내부에서부터 부서뜨립니다. 스핑크스는 이 모든 것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핑크스는 혼자였습니다. 인간은 왔다가 갔고 문명은 흥했다가 망했으며 스핑크스는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때로 인간은 스핑크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된 복원은 기원전 1400년경 투트모세 4세의 것입니다. 그는 스핑크스를 모래에서 파내고 석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스핑크스가 이미 그 시대에도 오래되었고 주기적으로 모래에 묻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에도 복원이 있었습니다. 돌 블록을 추가하고 표면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쇠퇴하고 이집트가 잊혀지면서 스핑크스도 다시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이집트 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스핑크스는 목까지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시작했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스핑크스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발굴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모래는 스핑크스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모래에 묻힌 부분은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노출되자 침식은 가속화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집트 정부는 대대적인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부분에 새로운 석회암 블록을 추가하고 균열을 메우고 표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돌은 원래의 돌과 색과 질감이 달라서 스핑크스의 외관이 패치워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원의 딜레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핑크스는 계속 무너집니다.
하지만 복원을 하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보존이고 어디서부터가 변조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 윤리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보존하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흔적도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본의 이세 신궁은 20년마다 완전히 해체하고 재건됩니다. 1300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에게 건물의 물리적 재료보다 건축의 과정과 지식의 전승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많은 유적은 의도적으로 폐허로 남겨집니다. 시간의 흔적, 침식의 아름다움, 불완전함의 시약을 존중합니다. 스핑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스핑크스도 사라질 운명일까요? 돌은 영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산도 깎이고 강도 흐르며 돌도 부서집니다.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핑크스가 언젠가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것이 품었던 질문들, 그것이 불러일으킨 경외감은 남습니다. 기억 속에서, 기록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스핑크스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위험 있게, 상처 입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 혹은 단지 그 침묵 속에 서기 위해 스핑크스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나가지만 돌은 남는다. 우리는 잊지만 형태는 기억한다. 우리는 질문하지만 답은 침묵 속에 있다. 밤은 깊어집니다. 기자 고원의 공기는 고요합니다. 모래는 차갑고 별은 무수히 많습니다. 스핑크스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흐름 속에서도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핑크스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봅니다. 관광지로서, 상징으로서,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동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스핑크스를 봅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아이콘입니다. 엽서에, 여행 책제, 영화에, 광고에 스핑크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핑크스 앞에 서면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느낍니다. 사진 속의 스핑크스는 웅장하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스핑크스는 풍화되고 복원되고 관광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울타리, 표지판, 인파. 어떤 이들은 실망합니다. 예상보다 작다고, 손상이 심하다고, 주변이 너무 혼잡하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감동받습니다. 크기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 때문에. 이것이 수천 년을 버텨왔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관광은 스핑크스를 살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관광 수입은 이집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수입의 일부는 유적 보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발걸음, 버스의 배기가스, 인프라 개발은 스핑크스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지하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대의 관계 시스템, 도시개발, 하수도는 지하 수면을 높였습니다. 물이 스핑크스의 기반으로 스며들어 소금 결정화를 가속화하고 돌을 약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침식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도 문제입니다. 카이로의 스모그, 자동차 매연, 산업 배출물은 산성비를 만들고 이것은 석회암을 녹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현대 문명은 고대 유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광객 수를 제한하며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보존과 접근성, 경제적 필요와 문화,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스핑크스는 이제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고 경제적 자원이며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이집트는 스핑크스를 소유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스핑크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스핑크스는 여전히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미스터리는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이끌립니다. 명확하게 설명된 것보다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스핑크스가 만약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명료한 유적이었다면 아마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때로 위험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곳에 사이비, 과학이 들어옵니다. 외계인 이론, 초능력, 숨겨진 방, 예언. 스핑크스에 대한 온갖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유통됩니다. 일부는 스핑크스 아래에 비밀 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틀란티스의 기록, 고대의 지혜, 미래의 예언이 숨겨져 있다고. 지하 탐사가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그런 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공동과 균열은 있지만 인공적인 비밀 공간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스핑크스가 에너지 발생기라고 혹은 차원 간 포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증거 없는 이야기를 믿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경이로움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해독했고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비는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너무 명료하고 너무 측정 가능하며 너무 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이로움을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를 넘어서는 것, 우리를 작게 만드는 무언가를. 스핑크스는 그것을 제공합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미스터리와 근거 없는 환상 사이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스핑크스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한 건설 시기, 최초의 형태, 건설자의 의도. 이것들은 정당한 질문들이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오류를 인정하는 방법을.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도구입니다. 스핑크스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은 스핑크스에 대해 쓰고 화가들은 스핑크스를 그리며 음악가들은 스핑크스를 연주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스핑크스는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예술은 사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스핑크스는 시간, 권력, 영원, 침묵에 대한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예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자고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옵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체크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영적 경험을 찾고
어떤 이들은 단지 유명한 곳을 보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 앞에 서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경외, 겸손, 연결감.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 돌을 보았고 경이로워했으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시간을 초월한 순간을 공유합니다. 스핑크스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도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문명도 언젠가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조력은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방공기는 차갑고 별은 밝습니다. 스핑크스는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사진이 찍힐 것이며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밤의 고요 속에서 스핑크스는 그저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분으로 향합니다. 스핑크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그리고 이 오랜 질문의 여정이 의미하는 것. 천천히 숨을 쉬세요. 우리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의 돌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증거와 추측의 경계를 걸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돌아봅니다. 스핑크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통적 견해는 기원전 2500년경 카프레 파라오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맥락, 주변 유적, 역사적 기록과 일치합니다. 합리적이고 증거로 뒷받침되며 학계의 주류 의견입니다. 하지만 물침식 패턴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것은 더 오래된 시기, 사하라가 아직 초원이었던 시절, 비가 정기적으로 내렸던 기원전 7000년 혹은 그 이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견해이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관찰에 기반합니다. 두 견해는 대립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맥락을 우선시하고 다른 하나는 지질학적 증거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설명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단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핑크스는 여러 시대의 층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형태는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 만들어졌고 후대에 재조각되고 확장되고 재해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순환하고 반복되며 겹쳐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스핑크스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오래되었으며 침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 고원에 있고 동쪽을 향하며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고왕국 시대의 유적들이 있고 스핑크스는 그 맥락 속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것, 스핑크스는 아마도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거나 적어도 그 시기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기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정확한 건설 시기, 최초의 형태, 건설자의 정확한 의도, 이름의 원래 의미, 침식의 정확한 메커니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과학의 핵심은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스핑크스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생각보다 적게 압니다. 우리의 지식은 파편적이고 해석은 잠정적이며 새로운 발견은 언제든 기존의 이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핑크스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질문하고 더 신중하게 조사하며 더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핑크스는 또한 시간의 스케일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수십 년, 하지만 스핑크스는 수천 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 있는 땅은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도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안,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스핑크스가 남았습니다. 피라미드가 남았습니다. 예술이 남았고 이야기가 남았으며 질문이 남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부서지지만 의미는 전달됩니다.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 대부분은 잊혔습니다. 그들의 일상, 고민,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형태는 여전히 서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들과 대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대화. 이것이 어쩌면 스핑크스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연대나 건설 방법보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경외, 호기심, 연결감, 우리가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 우리도 이 긴 이야기의 일부라는 깨달음. 밤은 이제 깊습니다. 기자, 고원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관광객들은 떠났고 안내원들도 집으로 돌아갔으며 조명도 꺼졌습니다. 오직 별빛만이 스핑크스를 비춥니다. 이 침묵 속에서 스핑크스는 가장 명료합니다. 그것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할 공간을 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우리는 왜 과거를 탐구할까요? 단순히 사실을 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을 추구했습니다. 피라미드, 미라, 장례 텍스트, 모든 것이 죽음 이후의 삶, 영속성, 기억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름이 발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발자국, 업적 유산. 형태는 다르지만 욕구는 같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영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하고 침식되고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시간의 흔적이 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손상된 얼굴, 풍화된 표면, 복원의 흔적. 이것들은 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갔다는 증거이고, 그럼에도 버텨왔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스핑크스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확장됩니다.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긴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우리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역사의 가장 깊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알며 우리는 덜 외롭습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희망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같은 것들로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일했으며, 꿈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건설했고, 파괴했으며, 창조했고, 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연속성의 상징입니다. 인간 경험의 지속성.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 그리고 동시에 스핑크스는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명은 흥하고 망합니다. 권력은 이동하고 언어는 사라지며 건축 양식은 진화합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어떤 것들은 남습니다. 형태로, 기억으로, 질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별들은 고대 이집트인들도 보았습니다. 같은 별, 같은 패턴. 그들은 별에서 신을 보았고 우리는 별에서 물리학을 봅니다. 해석은 다르지만 경외감은 같습니다. 스핑크스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을 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이로워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이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 자체가 충분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며 세상을 단순화하지 않게 합니다. 스핑크스는 답을 주지 않지만 그것이 스핑크스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핑크스의 선물입니다. 미스터리를 남김으로써 스핑크스는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계속 탐구하게 합니다. 계속 경이로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이로움. 세상이 여전히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 모래는 차갑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칩니다. 스핑크스는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뜨고 사람들이 올 것이며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밤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은 평화롭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의 여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서 있는 한 질문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향합니다. 부드러운 마무리, 평화로운 작별.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고 모든 움직임이 고요해졌습니다. 기자 고원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채워져 있습니다. 시간의 무게로, 역사의 층위로, 수천 년의 숨결로. 스핑크스는 여전히 동쪽을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해는 뜰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처럼 우리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해 증거를 따라가고 이론을 검토하며 추측과 사실 사이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확정적인 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스핑크스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기후의 변화를, 돌의 언어를.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탐구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핑크스는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시간의 지속성에, 인간 의지에. 그것은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해결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수께끼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하며 경이로워하게 하는 것. 사막의 밤은 차갑습니다. 낮의 열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래는 차가운 금속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은 별로 가득하고 은하수는 희미한 빛의 강처럼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이 별빛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수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라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 잔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조각된 형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형되고 풍화되고 복원된 흔적. 우리는 현재의 스핑크스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하며 이어진다는 것. 고립된 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이전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순간을 준비합니다.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먼지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 대부분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남아 있습니다. 돌 위에, 형태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것이 수천 년을 버티리라는 것을, 미래의 사람들이 와서 경외하며 질문하리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영원을 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능한 한 크게, 가능한 한 단단하게, 가능한 한 정교하게. 그들은 돌을 선택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돌을, 가장 오래 견디는 재료를.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돌은 남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 글, 건축, 자녀, 업적. 우리는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남을까요? 물리적인 것들은 부서집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책은 썩으며 심지어 돌도 침식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영원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전달한 아이디어. 이것들은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덜 실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 그의 학생, 그의 친구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연결의 거미줄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핑크스 앞에 서는 것은 이 연결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의 언어로, 형태의 언어로, 침묵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각자 다른 것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의 메시지를, 어떤 이는 신앙의 표현을, 어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들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해석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핑크스는 의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며 의미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의 경외, 우리의 해석이 스핑크스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만약 아무도 스핑크스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까요? 철학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보았고 그리스 여행자들이 보았으며 로마 군인들이 보았고 아랍 학자들이 보았으며 유럽 탐험가들이 보았고 현대 관광객들이 봅니다. 그리고 각 시대는 스핑크스에서 자신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질문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두려움을. 스핑크스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모래가 미세하게 흐릅니다. 별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지구는 회전하고 시간은 흐르며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지금, 여기, 모든 것은 고요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지속이 아니라 영원한 순간,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경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고 다른 곳도 다른 때도 없는 느낌. 스핑크스는 우리에게 이 순간을 선물합니다. 멈춤의 순간, 질문의 순간, 경의의 순간,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겸손으로. 스핑크스는 수천 년을 존재했고, 어쩌면 수천 년을 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의 작은 순간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가라앉으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다른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도 질문할 것이고 경이로워할 것이며 자신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는 대화입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건에서 벗어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세요. 천천히.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조용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기록이 없는 곳,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곳,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곳. 나사렛의 세월. 예수가 12살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 약 18년, 어쩌면 그 이상. 복음서는 이 시간을 거의 침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두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침묵 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예수의 성장을 얼마나 지켜보았는지.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지키는 태도, 그 자체가 서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확신으로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기 갈릴리의 평범한 밤을 떠올려 보세요.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100여 명 남짓이 사는 공동체. 돌로 지은 낮은 집들, 좁은 골목, 공동 우물. 낮에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밤에는 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공방에서는 나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시더. 톱밥이 바닥에 쌓이고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으며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무언가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멍에, 쟁기, 문짝, 탁자. 저녁이 되면 일을 멈추고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빵을 나누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같은 기도. 매일 저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말들. 요셉의 손은 거칠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가시, 쪼개진 나뭇결, 도구의 마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사이에는 먼지가 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이를 안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넘어져 울 때, 배가 고파 보챌 때.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삶.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추측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 그 장소의 삶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반복입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문을 열고, 같은 저녁을 먹습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고, 그 비슷함 속에서 아이는 자랍니다. 키가 커지고, 말을 배우며 걷는 법을 익히고, 도구를 다루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고 따라하며 점점 능숙해집니다. 이것이 그 시대 교육이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몸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요셉은 예수에게 나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뭇결을 읽는 법, 톱을 쓰는 법, 못을 박는 법, 조심해야 할 것,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 인내해야 할 것.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상상입니다.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상상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인지 우연히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서 저자들에게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의 공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성장기의 일상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현대의 전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부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증언이고 믿음의 고백이며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선택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백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물의 공백은.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야기가 자라납니다. 전승이 형성됩니다. 요셉의 경우 그 전승은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평화롭게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했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예수의 손을 잡고, 어떤 이들은 그가 공생애 전에 이미 죽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의 부재 혹은 침묵은 예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 복음서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요셉은 배경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삭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야기에는 중심과 주변이 있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주변도 바뀝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공생애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용히 버틴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사건, 전환점, 위기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만듭니다. 나사렛의 그 18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기록되지 않은 아침들, 이름 붙여지지 않은 대화들, 작은 배움의 순간들, 이것들이 예수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요셉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 있었다는 것, 법적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재는 때로 존재의 다른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나사렛의 별은 밝고 공방은 어둡습니다. 도구들은 제자리에 걸려 있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같은 리듬, 같은 반복, 조용한 버팀.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불렸고 형제는 무엇을 뜻했을까? 어떤 단어는 단순한데 그 단어가 놓인 세계는 복잡합니다. 형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단어는 명확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남자 형제.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단어는 더 넓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언급됩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복수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언급이 수세기 동안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형제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의 형제들이라면, 즉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이라면,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 이후에도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생 동정을 믿는 전통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만약 형제라는 단어가 더 넓은 친족을 의미한다면, 사촌이나 친척을 포함한다면 이 충돌은 해소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정리합시다. 복음서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아델포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맥락과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 문화에서 친족 호칭은 유연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제와 사촌을 명확히 구분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관계를 포괄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때로 형제로 불립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나 친척일 가능성, 하지만 이것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델포이는 실제 형제를 의미할 때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문맥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갈라집니다. 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의 형제들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이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읽기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은 친족, 즉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이다. 당시의 언어 관습상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그리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라는 전통적 믿음과도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외경, 특히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제시된 견해인데 이 형제들은 요셉의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녀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의 이복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마리아의 동정도 지키고 형제라는 표현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후대의 전승에 근거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각 해석은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 왜 생겨났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 이후에 그들의 삶, 가족 구조, 다른 자녀의 유무, 이것들은 복음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공동체는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역할과 지위가 신학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그녀의 삶의 세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의 작은 단서들을 모아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학적 전제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살아가며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통이 형성됩니다. 동방교회는 대체로 요셉의 이전 결혼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친족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개신교 전통은 문자적 형제 이해에 더 열려 있습니다. 각 전통은 자신의 맥락에서 합리적입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것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참기 어려워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 채움의 방식이 해석이고 전승이며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믿음은 산 것이고 산 것은 자라납니다. 질문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일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석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명확히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본문에서 추론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서는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호함도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계속 탐구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피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견딘 시간을, 서로를 지킨 기억을 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생물학적 형제였든, 친족이었든, 이복 형제였든, 그들은 같은 공동체에서 자랐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으며,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혈연 관계보다 관계 그 자체가 밤은 고요합니다. 질문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용한 인물은 이야기 밖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예술과 기도 속에서, 사람들의 상상과 헌신 속에서.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